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버 사이드에서 신뢰성 높은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하기의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세큐리티 R&D 팀 라인 프로스에서 일하고 있는 찰스입니다. 제 동료인 조나스는 라인에서 같은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배경으로 왜 이러한 스큐어 서비스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세큐리티 아키텍처로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해서, 또 필요한 컴포넌트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 TEE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것이 오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나스님께서 그 실제 구현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프랙티컬, 그러니까 실제적인 검토 항목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러한 신뢰성 높은 서비스를 개발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라인 메시지는 엔드-투-엔드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레터 실링 프라이빗 개인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저의 단말기에서만 저장이 됩니다. 디바이스에 접속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메시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유저의 사생 활출 면에서는 좋지만 동시에 만약에 단말기를 바꿨을 경우에 과거에 본인의 메시지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사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독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 문제는 지난 몇 년 동안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프라이빗 키를 마이그레이션 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내일 세션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만 Easier and Safer Line Account Transfer라는 11시부터의 세션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프라이빗 키를 라인 서버에서 백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같은 데 서버에 이행된 메시지와 그리고 해독한 메시지를 넣으면 엔드투엔드를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외부와 내부의 위협에 참으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협 모델에 대해서입니다. 위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외부 위협은 주로 퍼블릭 API에 우리의 노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받는 공격입니다. 개발할 때는 보통 이 외부의 위협만을 생각을 합니다. 내부 위협이라는 것은 이거는 내부자가 특권을 가지고 하는 위협입니다. 공격자가 이 권한 있는 액세스를 가지고 직접적인 파일이라던가 데이터베이스, 코드 등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른바 중간자 공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저를 보고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상에서 발신하는 코드를 변경하거나 또 백도어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사이드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에는 이거는 좀 방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요. 이 백업 기능은 그 상세한 3년 전에 사실 라인 디벨로퍼 데이에서 제가 상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저가 라인 클라이언트를 실행하고 있는데 레터 실링 프라이빗 키라는 거를 백업을 하고자 할 때 먼저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핀이라는 거는 엔트로피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비밀을 정하는 것이 유저가 잘 못합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브루트포스 공격이라는 만나적인 검색을 해서 백업 데이터를 또 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의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브루트포스 공격에서 지키기 위한 두 가지 암호화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인터넷상에서 백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리스토어를 할 때는 이에 따라서 맞는 프라이빗 키가 필요합니다. 브루트포스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카운터도 필요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외부의 위협이라는 것이 인터넷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반면에 내부의 위협이라는 것은 인사이드, 즉 인프라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거를 TEE,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를 사용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특징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위협에 대해서도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세큐리티 아키텍처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바일 단말기가 왼쪽에 있고요. 그리고 시큐어 서비스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키가 생성이 됩니다. 이것을 인증을 할 때 사용되는데요. 타자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이에 대응하는 서비스 증명서, 인증서를 요구합니다. 이 증명서는 프로비저닝 되기 때문에 한번 프로비저닝 되면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시큐어 서비스가 본인을 인증하게 되는데요. 또 암호화된 채널을 생성합니다. 또 그것이 되면은 채널은 여러 가지 네트워크 위기 중간 서버를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큐어 서비스 그리고 비밀키라는 것은 프로텍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TEE가 도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TEE 내에서 시큐어 서비스가 있고 또 프라이빗 키가 암호화된 파일 내에서 저장이 되고 또 뭐 해독할 수 있는 것도 이 TEE 안에서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문제는 있습니다. 공격자는 TEE에 이 서비스 코드를 하기 전에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프라이빗 키를 사용해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입한 것이 마지막 콤포넌트인 코드 쇼밍 키라는 서명 키라는 것은 그 코드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서명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랜타임으로 TEE가 계승을 합니다. 그 다음에 SEL도 생성을 해서 그 파일에 대한 보호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 콘텐츠를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세큐리티 아키텍처를 보시겠습니다. 얘는 그 신뢰 체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서비스 서티피케이트라는 증명서가 있고 그것이 프로비저닝이 됩니다. 이거는 클라이언트 내에서입니다. 그리고 이를 사용한 인증이 이루어지는데요. 서비스 비밀키로서 이에 맞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프라이빗 키의 접근을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코드 서명도 필요합니다. 또 코드 서명의 키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TEE 부분, 가운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루트 오브 트러스트라는 신뢰점이 되는 것이 바로 코드 서명 키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건데요. 근데 한 번만 사용합니다. 서명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서브라 인프라 내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이거를 저장을 하고 또 물리적인 세큐리티도 제대로 함으로써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 그거를 파괴하면은 물리적으로 파괴하면은 정말 이뮤터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는 세큐리티를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TEE가 무엇인지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했는데요. 이 TEE가 위전하는 것이 특별한 하드웨어의 서포트입니다. 그거를 사용해서 암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된 코드의 로딩 그리고 엑세큐션을 서포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와 코드의 인테그리티 그리고 기밀성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TEE의 개념은 일반적인데요.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심플한 것은 CPU 익스텐션입니다. ARM의 트러스트존이라던가 인텔의 SGX 등등입니다. 다음 레벨에서는 전용 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플의 Secure Enclave이라던가 구글의 타이탄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레벨을 올리면 또 다른 차원에서는 전용 디바이스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드웨어 세큐리티 모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나사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TEE의 구현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세큐어의 백업 기능을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 HSM 하드웨어 보안 모듈을 사용하는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HSM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코드의 안전성을 보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암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설계된 전용 하드웨어입니다. 주된 목적은 암호기의 보호와 관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열대의 서버와 같은 그러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PCI 카드나 USB 동굴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보통은 그것뿐만 아니라 감사를 받고 또 세큐리티 표준에도 맡고 있습니다. FIPS 140 등등입니다. 또 CC도 있습니다. 또 흥미스러운 부분은 그 디자인 그리고 세큐리티의 보안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소프트웨어의 보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 코드의 구현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사이트의 채널 공격, 예를 들어서 타이밍 공격이라던가 전력 분석 공격에 대한 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세큐리티 보안도 염려됩니다. 실드 케이스 등등입니다. 디바이스를 열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센서, 플로브 등등을 그거는 감지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또 물리적인 공격을 감지했을 때 그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소거하는, 없애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이번에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인데요.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TEE입니다. 그러면 HSM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암호화를 보호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HSM을 이용해서 암호키는 HSM 내부에 있는데요. 외부에서는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퀘스트를 보내면 HSM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또 HSM이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또 HSM의 유지 보수는 Access Control List ACL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ACL을 사용해서 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를 들어서 암호화에만 허가를 하는지, 해독에는 안 될 경우 등등이 있습니다. 또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저가 조작하는 허가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증을 요청합니다. 보통은 핀코드 등에서 핀코드나 패스프레이즈 등등을 사용합니다. 또 TEE를 제공을 합니다. 또 사인된 코드는 직접 HSM의 CPU 내부에서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앱에 리퀘스트를 보내서 HSM에 도달을 합니다. 데이터에 암호화를 합니다. 앱에서 그 암호화된 데이터라 키 아이디를 송신합니다. 아이덴티파이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HSM과의 키를 어떻게 조작하는지를 보면은 그 리퀘스트를 받으면 이게 옳다. 그래서 앱은 키를 사용해도 좋다라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앱은 그 바이트 자체에 접근하지 않고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 암호화가 이루어집니다. 또 그것이 이루어지면 앱에 다시 돌아옵니다. 앱은 데이터의 암호화의 밸류를 실제로 바이트 없이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HSM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는 운용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서비스의 최적화 선택지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개발이 굉장히 복잡했다라는 것인데요. HSM은 굉장히 특수합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어렵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CPS의 아키텍처가 파워PC였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툴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또한 OS도 HSM 모듈에서 유닉 스카이메를 사용했었는데요. 이것도 API에서도 제약이 있었습니다. 서비스에도 제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HSM의 퍼포먼스 자체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 그리고 보면 컴퓨팅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또 네트워크상의 커뮤니케이션의 스피드, 속도도 그다지 빠르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큐어 피처, 높은 차원의 하이 퍼포먼스, 그리고 그 가용성을 저희가 원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여러 장비를 작동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HSM은 단가가 높았다라는 것이 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수량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하이 아빌라빌리티가 필요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희가 스페어가 필요했습니다. HSM은 한 대 만약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스페어가 필요했었는데요. 하지만 해외에서 유송이 되다 보니까 수송이 되다 보니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주를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유스케이스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멘테넌스, 그러니까 유지관리 비용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HSM은 보통 스마트 카드 인증이 필요합니다. 플러그인해서 직접 물리적으로 디바이스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를 할 때에는 물리적으로 물리적인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큐리티의 설정에 따라서는 오퍼레이터가 여러 명 필요했습니다. 또 보장도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오퍼레이터가 뭔가 악의가 있었을 때 다른 오퍼레이터가 그거를 감시하는 그런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 작업자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리치 지식도 필요했습니다. 아드민의 태스크에 관한 지식도 중요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저희는 HSM에 의동한 개발은 중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옵션을 고려했을 때 인텔 소프트웨어 골드 익스텐션 SGX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텔 SGX는 이거는 인텔이 제안한 트러스티드 컴퓨팅을 직접 CPU에 내장한 것입니다. 탑재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셈블리의 내용이 있습니다. 코드를 안전하게 실행하기 위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엔크레이브라는 보안 크리티컬 부분이 격리되어 있습니다. 이 엔크레이브라는 것인데요. 완전히 다른 프로세스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CPU의 다른 프로세스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라는 것은 유저 애플리케이션의 프로세스도 있고요. 또 고차원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이기도 합니다. 드라이버너, 버즐 머신, 하이퍼바이저, 또 커넬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좀 더 이 SGX의 그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유스 케이스인데요. 유저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이거는 크리티컬 행동을 플라스틱 코드로 엔크레이브 내부에서 실행을 하고자 하는 케이스입니다. 엔크레이브를 먼저 로딩을 하는데요. 우선 SGX의 엔크레이브에 서명이 유효한지 여부를 CPU가 확인합니다.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이거를 무효로 해서 로딩이 거부됩니다. 하지만 그 서명이 유효하면 그 세큐어 엔크레이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로딩이 되면은 프로세스가 엔크레이브 코드까지 점프를 해서 컴퓨테이션 연산을 합니다. 그 연산이 끝나면 이 환경 내에서 유저 프로세스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은 펑션 코드, 함수 코드와 마찬가지입니다. 진행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놀랄 것은 없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램에서 저희가 리드라이트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흥미스러운 부분은 SGX 엔크레이브는 이 프로세스의 그 램에도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좋은 거는 파라미터를 전달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SGX에서 중요한 부분은 분리 아이솔레이션의 그 원리입니다. SGX 엔크레이브의 그러니까 자신의 자체 메모리의 암호라는 형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엔크레이브의 데이터는 CPU에서 이 암호 키를 생성을 합니다. 엔크레이브이 로딩 될 때마다 생성이 됩니다. 그 데이터의 암호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합니다. 이거는 엔클레이브가 로딩 될 때마다 실행되기 때문에 랜덤입니다. 이 엔클레이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프로세스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이 엔클레이브 데이터에는 접속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엔클레이브도 그렇습니다만 커널 자체도 또 다른 CPU에서 움직이는 프로세스에서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SGX와 관련해서 SGX는
CPU 자체에서 하는 코드의 신뢰성을 보장하기는 하는데요. 외부의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즉 어떤 이야기냐면 그 외부의 디바이스에서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가 있을 경우에 인풋 아웃풋의 오퍼레이션이 있지만 그것은 엔크레이브의 SGX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IO 오퍼레이션이 엔크레이브 자체 내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IO 오퍼레이션이 리퀘스트 되었을 경우에는 뭔가 네트워크에서 필요했을 경우에는 유저 프로세스에서 데디케이션 인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SGX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인텔 SGX의 디벨로퍼 가이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러스티드 컴퓨팅을 위한 세 가지입니다. 메저먼트, 첫 번째는 측정입니다. 측정은 실행 중인 SGX 코드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링, 봉인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엔클레이브 내부에 위치한 암호를 신뢰할 수 없는 환경으로 안전하게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목표이고요. 마지막은 증명입니다. 이 목적은 나중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목표는 코드의 측정입니다. 엔클레이브의 사이닝, 서명이 필요합니다. 컴퓨테이션 때 이것을 하는데요. 엔클레이빙의 메저라고 하는 것은 검증이 됩니다. 로딩이 할 때마다 코드의 서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코딩이 개조가 되면은 무효이고 로딩이 거절당합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코드와 관련해서는 한번 로딩을 한 이후에 공격자는 엔클레이브의 코드 중간에 함수의 중간에 갑자기 점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서스티케이션 인증 부분을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서 엔클레이브의 액세스는 원래 확실하게 정의된 엔트리 포인트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SGX의 두 번째 목표는 데이터 실링입니다. 이것은 신뢰할 수 있는 환경 밖으로 암호를 안전하게 내보내서 안전한 영구 저장소로 수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컴피덴셜리티와 관련해서는 누구든지 바이너리의 액세스를 가질 수가 있는 사람은 볼 수가 있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엔클레이브의 코드에 비밀을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리트리버리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메모리의 암호화는 임시키를 통해서 수행이 됩니다. 이것은 로딩 될 때마다 일시적으로 발행이 되는 키이고요. 영속적인 저장에 이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의 안전한 엑스포트를 위해서 취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하는 데 있어서 루트, 실링키, RSK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CPU의 실리콘에 융합이 된 키입니다. 워드 코드를 하드웨어 그 자체에 되어 있는 유니크한 것입니다. RSK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인클레이브로부터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엔클레이브는 그 CPU의 RSK의 파생을 요청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실링 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원칙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만은 엔클레이브가 데이터를 익스포트하고자 할 때, 폼하고 싶을 때는 먼저 리퀘스트를 CPU에 대해서 보내고 RSK를 받습니다. 실링 키를 받기 위해서요. 그리고 CPU는 이 키를 도출하기 위해서 파라미터가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엔클레이브의 사인이라고 하는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퍼블릭 키입니다. 즉 엔클레이브의 서명의 검증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파라미터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나오는 실링의 키가 사용된 키, 즉 엔클레이브 때도 사용된 것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클레이브를 다른 것으로 서명을 하면 실링 키도 다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요.
엔클레이브의 코드 그 자체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됐으면은 아웃풋의 실링키는 엔클레이브 코드에 완전히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엔클레이브에서만 관련 실링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엔클레이브 안에 같은 엔클레이브의 사이너로 사인을 한 것은 같은 실링키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테그리티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속성으로서 옵션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복수 여러 곳에서 공유를 하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CPU 안에는 파라미터로서 그 밖에도 있습니다. 루트 실링키와 RSK, 이것이 CPU 그 자체에 융합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패스워드, SGX의 패스워드를 바이오스 내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파라미터는 머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아웃풋으로서 실링키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머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른 머신에서는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디비전 이후에 엔클레이브는 실링키로서 다른 암호화의 키와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암호화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암호화를 함으로써 데이터의 실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데이터의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어떤 특정한 서명 키를 이용한 특정한 엔클레이브에서만 다룰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한 것을 가지고는 같은 실링키를 얻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뢰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코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증명입니다. 신뢰되는 환경 속에서 코드를 할 때, 구성을 할 때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아테스테이션이 있습니다. 로컬 증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원격 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SGX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하고 주고받을 때에는 리모트로 하게 됩니다. 원격으로요. 두 가지 엔클레이브가 있어서 같은 머신상에서 로컬로 움직일 때는 로컬 증명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엔클레이브는 같은 머신상에서 같은 데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루트 실링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RSK를 사용해서 챌린지 리스폰스 증명, 인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큐어 채널을 이 두 가지 엔클레이브 사이에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세큐어 커뮤니케이션이 보장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원격 증명입니다. 이것은 엔클레이브와 리모트 서드 파티 간의 사이에서 수행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이 유형은 로컬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서드 파티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것이 있고, 이 데이터가 신뢰 가능한 환경에서 조작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네임이나 아테스테이션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콜링 엔클레이브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테스테이션 서비스에 대해서 델리게이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코드가 GX 위에서 달리게 됩니다. 이 서비스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가 인텔에서 직접 제공이 되거나 아니면 엔클레이브 디벨로퍼가 직접 개발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컬과 같은데요. 리모트의 마지막 부분에 세큐어 채널을 엔클레이브와 서드파티 간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모트 아테스테이션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시나리오로서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것이 어떤 센시티브한 것을 서버에 보낼 때 보장이 필요합니다. 이 센시티브한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 것은 트러스티드 엔바이러먼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그널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고요. 컨텐츠 디스커버리의 피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텔 SGX의 주요 원칙에 관해서였습니다. 이어서 찰스가 실무상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무상의 고려사항에 대해서입니다.
시큐리티 아키텍처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일반적인 디스크립션 설명을 앞서 했는데요. 이것을 SGX 기능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SGX 엔크레이브 내에서 우리 서비스가 실행이 되고 있고요. 프라이빗 키는 SGX 실링 데이터 내에서 암호화되고 있습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엔크레이브 코드는 코드 서명 키로 서명이 되지만 이 레이트 실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조나스가 설명을 했던 것처럼요. 실링 키의 파생 과정을 통해서 사이닝 키만이 액세스 가능한 것입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접근 제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증이 된 세큐어 채널을 오픈하기 위해서 엔크레이브 아테스테이션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아테스테이션 PKI를 이용을 하고요. 어떤 식으로 어떤 아테스테이션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리모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오세트케이트된 세큐어 채널이 가능해집니다. 매우 복잡해 보인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안전한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답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격 대상 영역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컴퓨팅 기반으로 알려진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TCP라고 불리우는 Trusted Computing Base입니다. 시큐리티에서 중요한 컴포넌트의 집합체인데요. 이 중에 어디에 장애가 생기면 시큐리티 전체가 손상이 됩니다. 이 TEE, 예를 들어서 TX와 같은 SGX와 같은 TEE에서는 TCP의 크기를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유저 어플리케이션 신뢰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TCP가 작아진다는 것은 취약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 감사할 코드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보안 기능을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드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보다 공격 비용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TCP의 규모를 줄인다고 해서 위협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취약성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의 취약성입니다. 최근에 예를 보면요. 에이펙 리그 또는 SGX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애플 셉럼도 있었습니다. 그 애플의 세큐어 프레임에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하나의 취약성은 암호화와 관련된 취약성입니다. 하나는 사이드 채널 공격이고요. 또 하나는 심플하게 안전하지 않은 프로토콜 디자인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남은 부분은 메모리의 취약성입니다. 메모리 리크라든가 메모리의 손상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임의의 코드의 실행으로 연결되어 버립니다. 엔크레이브 내에서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하드웨어 취약성과 사이드 채널 공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TEE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나 모든 TEE는 어떠한 유형의 문제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측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TEE를 선택을 하면 우리가 가능한 일은 그러한 취약성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그 남은 종류의 취약점 등이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취약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개발 개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암호화 프로토콜 설계상의 결함은 공식적인 검증을 통해서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라인에서는 예를 들어서 프로베리프라는 툴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프로토콜을 몇 개 검증하고 있습니다. 메모리의 취약성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테스트나 퍼징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도움이 되지만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더 남은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 나은 접근법은 보다 안전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러스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러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본론은 아닙니다만은 우선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최적의 언어로서 시큐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 언어보다 C와 같은 것이지만은 더 코드가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매우 복잡한 데이터 모델을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고도 제네릭에 관해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저빌리티도 있고요. 그리고 크레이트라는 모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세큐리티를 고려를 해서 사용이 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하겠지만 컴플레가 메모리 세프티 그리고 프로젝트라는 메커니즘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레드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마크 트레이드 어떠한 데이터 타입이 안전하게 스레드를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어 메터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라인 어셈블리를 지원합니다. 러스트는 필요한 경우에 C 코드만큼이나 빨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수준의 코드를 작성하는 데에는 커넬 드라이버나 SGX 엔크레이브 등의 낮은 수준의 코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라인에서 어떻게 러스트를 활용하는지 우리는 지금 프로덕션의 어플리케이션 측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아주 좋은 크레이트의 서비스용의 생태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SGX 엔크레이브 개발에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프로덕션은 아닙니다. 공식 인텔 SGX의 툴체인은 C로 작성이 되어 있지만 비공식적인 러스트 툴체인이 따로 존재합니다. 아파치 G크레이브나 포타닉스, EDP 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할 때에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러스트는 오브젝트 파일을 C 호환으로 출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 러스트의 코드가 그 인텔 SDK와 연동 가능하게 그렇게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툴체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이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큐리티가 높은 것을 서버 사이드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의 위협에만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TEE를 사용을 하면 인사이더 위협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TEE는 모두 데이터와 코드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복수의 TEE의 구현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세큐리티 아키텍처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선택을 할 때는 TEE의 각각의 비용, 성능,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규제 등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TEE를 세큐어 서비스에서 개발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에 완벽한 세큐리티라고는 할 수가 없을지라도요. TEE, 트러스티드 컴퓨터는 아직 표적으로 타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TEE, TCB는 아직 타깃이지만 더 안전한 프로그래밍 언어 러스트가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플러스토크에서 질문자가 궁금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세션 내용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청중분들의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은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퀘스천 버튼을 통해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는 야후 재팬의 마츠이 켄타님이십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츠이-상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야후 재팬에서 암호화 관리 시스템, 인증 시스템의 개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후 재팬 전체의 세큐리티와 관련된 사이버 보안 등등을 사용해서 계획을 하는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츠이님, 세션을 들으시고 궁금했던 부분 어떤 점이었습니까? 네, 먼저
세큐리티 아키텍처의 이 그림인데요. 데이터 실링키라는 굉장히 기밀성이 높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을 해야 되는데 서버의 인증과 암호화가 요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슷한 기술로는 TLS 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TLS를 사용하지 않고 이러한 구조를 선택하신 거는 T의 그 영역까지 인정된 상태에서 암호화된 상태로 보다 안전한 환경으로 레터키라고 하셨나요?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성으로 하셨는지요? 네, TLS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TLS 위에서 프로토콜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TLS 자체가 엔드투엔드로 암호화되어 있는데 그 양쪽 끝부분에서 그 서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버가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데이터와 서버, 그 서버가 받는 데이터의 처리는 그 Secure Enclave 코드에서만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LS의 엔드포인트를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서버 코드를 엔크레이브 내부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뭐 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다만 추가적으로 더 복잡합니다. TCP 얘기를 했죠. Trusted Computing Base TCP. TRS의 OpenSSL과 같은 것도 굉장히 로지컬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TLS의 커넥션을 그만두고 서버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하고 트러스티드 쪽에서도 한 번 끝납니다. 다만 암호화는 세큐어 인크리프트에서 계속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속되어 있는 그러한 답이 되겠습니다. 즉 현재 SGX가 아닌 원래 일반적인 아키텍처에서 그려져 있던 라인 앱에 만들되어 있었던 서티피케이트하고 서버 사이드에 있는 프라이베트 키, 그거는 유저마다 프로비저닝 되는 증명서가 아니라 원래 어떠한 유저도 똑같은 서티피케이션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가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Secure 피처인데요. 저희가 Provision, 그러니까 Root of Trust라는 게 있고요. 리퀘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 Secure Backup API가 사용합니다. 실제 TE, Certificate가 있는데 이 Root of Certificate에서 증명이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Certificate 증명서가 있고 그거를 사용해서 암호화된 채널을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간에서 접속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GX의 시큐리티 아키텍처가 되었을 때 앱에 만들된 서티피케이트가 아테스테이션 KPI의 증명서가 있고요. SGX 쪽에는 서비스 프라이베이트 키가 SGX의 실링키로 암호화된 상태에서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프라이베이트 키는 그 마신마다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마신 간에서도 프라이베이트 키는 똑같은 거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아직 커버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사실 굉장히 복잡한 부분인데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얘기 못했습니다. 여러 아키텍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키를 엔크레이브 간에서 공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실드 데이터를 머신 간에서 공유하는지, 그 데이터는 특정한 CPU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마다보드 하고요. 그래서 다른 서버에서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현을 해야 하는 거는 Mutual Authentication인데요. 두 가지 머신, 그러면 두 가지의 엔크레이브 간에서 상호 간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형태로
데이터 머신 간의 데이터를 공유가 이렇게 가능한데요. 또 다른 방법, 머신마다 다른 키를 프로비저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를 한 다음에 서명을 루트 오브 서티피케이트에서 하는 겁니다. 이른바 여러 가지 머신마다 서티피케이트의 리프가 다른 거죠. 하지만 이 하나하나를 제대로 인증을 하는 그러한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SGX 엔크레이브에 주는 파라미터로서 엔크레이브 사이너의 공개 키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사이닝 키는 누설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공개 키가 개조됐을 경우에는 그 개조된 코드가 실행 가능해지지 않은지 이 부분이 좀 궁금했었는데요. 이 공개 키의 완전성, 인테그리티를 어떻게 보장을 하고 계십니까? 네, 공개 키라는 거는 엔크레이브 코드 내에서 움직이죠. 컴프레션 할 때 CPU가 그거를 체크를 합니다. 퍼블릭 키, 공개 키가 이 시그니처를 검증을 하는 거다. 근데 바이너리 자체는 이 키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키를 바꾸면 엔크레이브 내에서 시그니처가 로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를 해서 엔크레이브의 서명을 지킵니다.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키입니다. 이 프라이빗 키에 접속을 하면은 뭐든지 서명할 수 있고 어떠한 코드도 서비스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SGX의 장점입니다. 디자인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는 거죠. 시그니처 키를 사용해서 코드를 사용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스마트 카드를 사용해서 패스코드를 이용해서 인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시큐리티 피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스마트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개 중에서 3개의 스마트 카드를 사용한다 라던가 5명이 스마트 카드를 가질 수도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꼭 있어야 된다 라던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레벨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다만 굉장히 폭넓은 환경을 마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인 자체가 날조되었을 때는 코드는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시리즈 데이터를 읽으려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다른 실링 키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합화가 할 수 없다라는 거. 코드는 실행할 수는 있지만은 같은 데이터에 접속할 수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시청자분이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ARM 트러스트 존이나 애플 실리콘 엔크레이브가 아니라 인텔 SGX를 채용을 한 이유를 더 듣고 싶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기회로서 ARM의 것을 서버 측에서 사용을 하고자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서 검토를 했지만 서버 측에서 ARM 서버 CPU를 만드는 업체에서 트러스트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업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ARM의 트러스트 존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코드의 서명의 검증 키, 서티피케이트 서명서가 CPU에 고정되어 있는, 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체 측하고의 협업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트러스트 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업체와의 협조가 필요해서 복잡합니다. 업체 내에서 그러한 것을 홍보하는 데를 제가 모르고 있긴 합니다만은 TEE 각각이 비슷한 시큐리티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래에는 그 업체가 제조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우리로서도 검토 가능하다고 봅니다.